그런데 이제 2011년부터는 왜 위기가 시작됐냐? 중국이 10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제품들 중에서 저가 상품군들 대체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삼성 휴대폰 전화 중에서 저가 상품군이 샤오미 같은 중국 회사에 의해서 거의 대체가 됩니다. 휴대전화뿐만이 아니고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우리 주력 상품군들에서 저가 상품군들부터 시작해서 2010년 이후부터 대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박상인입니다. 저는 전공이 경제학입니다.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 경제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2003년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오게 됐고요.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행정대학원 교수라고 하니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희 대학원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과 유사합니다. 즉 정책대학원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 중에서 행정학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책 또 정책 분야 전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대학원에서 주로 경제정책, 경쟁정책 이런 정책 분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위기 징조가 2011년부터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사실 우리 경제가 1960년대부터 최소한 한 30년, 40년 지속적인 고도 성장을 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들 중에서 우리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이처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서 재개발 상태에서 탈피해서 선진국 수준까지 이르는 것은 사실상 유례가 없을 정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적이었던 개발체제, 이른바 박정희 개발체제라고 할 수 있고, 이 박정희 개발체제는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발전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발전 전략이 저개발 상태에서 굉장히 잘 작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97년 경제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경제 성장에 기여를 했고 성장을 이끌었다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버 인베스트먼트, 과잉 투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과잉 투자 문제 때문에 97년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97년 경제 위기를 흔히 우리가 은행 위기와 외환 위기가 동시에 발생한 그 쌍둥이 위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걸 보면 이 과잉 투자에 의한 이 불균형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97년 외환 위기 이후에 사실은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즉 박정희 개발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불구하고 사실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은 못했고요. DJ 정부 때 빅딜 정책 같은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빨리 위기를 극복하는 데 오히려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개혁보다는 위기를 빨리 신속히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썼고요. 그리고 2000년대 사실 한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유는 뭐 빅딜이라든지 IMF 이후에 개혁이라기보다는 중국 특수와 ICT 특수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2000년대 첫 10년은 우리나라로부터 거의 모든 걸 사갔습니다. 뭐 단순한 기계, 자본재, 반제품까지 다 사갔고요. 그다음 또 ICT 특수가 오면서 휴대전화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삼성전자가 국내 1위 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발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제 2011년부터 왜 위기가 시작됐냐 그러면 그동안에 박정희 개발 체제에서 누적됐던 모순들이 97년 위기로 터졌지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2000년대 첫 10년 동안은 외생적인 ICT 특수나 또는 중국 특수 때문에 사실 다 가려워졌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특수가 꺼지고 나니 내재적인 한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중국이 10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제품들 중에서 저가 상품군들,
이를 대체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삼성 휴대폰 전화 중에서 저가 상품군이 한 2010년대부터 시작해서 샤오미 같은 중국 회사에 의해서 거의 대체가 됩니다. 휴대전화뿐만이 아니고 조선이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우리 주력 상품군들에서 저가 상품군들부터 시작해서 2010년 이후부터 대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도 계속 일어나면서 저가에서부터 더 상품군들이 더 프리미엄 상품 쪽으로 자꾸 옮겨가고 있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산업의 진화가 단절되는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산업 진화가 단절된 것이 내재적인 박정희 개발 체제에서 재벌 중심의 발전을 하면서 일어난 내재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개혁을 통해서 해결을 못해서 그 문제점이 저가 상품군에서 대체되면서 더 극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70년대, 80년대 경제 발전할 때 중국이 우리를 대체했던 것처럼 일본, 독일, 북유럽 국가들 상품군들, 저가 상품군부터 대체를 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럴 때 일본이나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들은 이 산업 내에서 진화가 일어납니다. 즉 뭐냐면은 저가 상품은 한국한테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뺏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부가 가치, 특히 이제 중간재 상품의 고부가 가치를 통해서 중간재 소부장 중심의 발전을 하기 시작하고 가격 경쟁이 중요한 법용제가 아닌 특수제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산업 내에서 이 진화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문제가 그런 산업 내에서 진화가 단절이 되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제조업 위기라는 것을 더 심각하게 2011년 이후에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독일, 일본, 북유럽 국가도 산업 내의 진화는 이루어졌지만은 산업 자체, 산업이 바뀌는 큰 진화는 단절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1990년대 이후에 미국과 이제 대비되는 점입니다. 미국은 1990년대 이후에 IT 산업 중심으로 계속해서 산업의 큰 진화, 산업의 이 주도 산업이 바뀌는 진화를 거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일본이나 독일은 그런 진화는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그런 큰 진화도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산업 안에서의 고도화라는 진화도 단절됐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2011년 이후에 이 제조업의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나 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하고 거의 같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제 성장률보다 상회했습니다, 훨씬. 그래서 제조업이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2011년부터 보면 거의 없어져 버려요, 그게. 그리고 수익률 증가율이라든지 제조업의 경쟁력 지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봐도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일반적으로 우리가 2011년 이후에 못 느꼈냐? 그럼 몇 개 산업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대 초반은 자동차나 스마트폰이 좋았어요. 그리고 2010년대 후반 가면은 우리가 반도체 특수가 왔죠. 그러니까 몇 개 산업들이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조업이 위기 국면에 있다는 것을 많은 일반인들이 인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도 좀 안 좋아지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다 드러나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10년부터 한 2021년까지 우리 10대 중화공업 산업, 이 10대 제조업이 한국 제조업의 거의 부가가치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10대 중화공업 중에서 반도체를 빼고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뭐 상대적인 GDP 비중이 아니고 절대적인 매출액을 보더라도 늘지 않거나 좀 줄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2021년, 22년에는 자동차, 전기차 좀 특수가 오고 그다음 석유와 코로나 이후에 특수가 오면서 늘어나면서 좀 늘긴 했습니다. 근데 반도체를 빼면은 사실 전반적으로 나머지 9개 산업들은 발전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없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퇴보를 했다는 거죠. GDP는 우리가 성장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수출 주도형 성장을 했고 수출 산업들이 제일 경쟁력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지금 이 PPT를 한번 보시면은 이 수출 증가율의 OECD 자료입니다. 1991년에서 2001년, 10년
그다음에 2001년에서 11년, 그 2000년대 첫 10년, 그다음에 2011년에서 17년 수출 증가율, 연 수출 증가율의 평균치입니다. 10년 평균치인데 90년대 마지막 10년을 보시면은 한국의 수출 증가율 평균이 OECD 평균의 한 2배 정도 됐어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 10년을 보면은 한국이나 OECD 전반적으로 증가율이 감소합니다만 우리 증가율 감소가 낮아요. 그래서 OECD 평균의 2.5배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1년부터 보시면은 OECD 평균보다 줄어드는 정말 급격한 감소를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제조업 제가 말씀드렸던 위기가 수치로 우리가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2012년도 아니고 2011년이 경제위기 징조일까요? 이제 뭐 수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림 같은 거 그려보면 그 변곡점이 보이는 게 11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다 누적되어 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게 드러나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이 되기 시작한 게 2011년부터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뭐 2011년에 갑자기 뭐가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고 컵에 물을 이렇게 붓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물이 넘치죠. 그 넘치는 시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10년부터 쭉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 제조업이 성장한 거 거의 다 반도체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1, 2년 반도체 안 좋아지고 대신 전기차니 석유화학 좋아진 그 두 정도 해를 빼면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횡단면적으로 한번 보면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 이 무역협회 자료인데요. 2020년 겁니다. GDP 기여도가 반도체가 6.7%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 품목으로도 양면이 1이고요. 그리고 한국 반도체가 세계 전체 이제 메모리,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이런 거 다 포함해서 2위가 되고요. 전 세계 반도체 전체의 한 18.4%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 경제에서도 비중이 크고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도 크다.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만 보면은 한국이 거의 58.4%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 한국 반도체가 세계 반도체 시장 또는 산업에서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국 경제 성장을 어떻게 보면 견인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중심 제조업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화학공업 10대 중화학공업 중에서 반도체가 2010년 이후에 성장한 것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정체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게 한 산업으로 자꾸 경제가 집중이 되거나 치우친다는 거는 상당히 불안한 거죠. 그 산업 자체가 잘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경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산업 진화가 지금 단절되면서 제조업 위기가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들이 우리 제조업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간접적인 자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산업 안에서 고도화가 되면서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도 멈췄고 더 중요한 거는 10대 중화학공업 산업이라는 게 1970년대 이후에 거의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큰 산업 간의 전환이 안 일어나고 있다. 이 산업이 중화학공업 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또 가격 경쟁력 중심의 범용재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중간재 특수재가 아니라는 문제도 있고 이 산업들 자체가 중화학공업이고 범용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탄소 배출을 엄청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 중화학공업 산업이 직접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 그리고 전기를 굉장히 또 많이 써요. 그래서 전기를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걸 따지면은 우리 전체 제조업의 탄소 배출량의 거의 80,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80한 7%를 차지해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10대 중화학공업이. 거기에다가 우리 산업이 이 중화학공업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요. 26, 7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달리 탄소 배출량을 보면은 한국의
발전 부분, 전환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전환, 발전, 석탄 같은 이런 데서 나오는 발전 부분에서 탄소 배출량과 산업 부분에서 직접 배출하는 양이 거의 비슷해요. 이런 나라는 전 세계 거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가 거의 유일한 구조고 거기에다가 전기를 엄청 많이 써요. 그러니까 가정용 전기보다 산업용 전기가 우리 훨씬 더 많아요. 한 55% 이상이 되는데 산업 전기가. 그래서 직간접 배출을 다 따지면은 이 제조업에서 산업 부분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탄소 배출량의 55%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가는 거하고 이 탄소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산업 구조가 전환이 일어나면서 바뀌는 문제, 이거 같이 가야 되는 문제고, 탄소 배출을 못 줄이고 또는 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 산업이 퇴출되고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는 전환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제조업 아까 말씀드린 뭐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 같은 개도국한테 계속 대체되는 부분들이 훨씬 가속화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선진국 취급을 받아요. 탄소 중립도 2050까지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선진국 취급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2060년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EU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CBAM 같은 제도라든지 하여튼 탄소세 같이 세금을 물리려고 하고 있어요. 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은. 그럴 때 상대적으로 저개발 국가, 개도국보다 우리가 훨씬 더 페널티를 많이 받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산업 대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탄소 중립 이슈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 그런 전반적으로 중화학공업 중심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데 그나마 이제 제조업도 반도체도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간접 배출이 굉장히 많은 산업이기도 해요. 근데 반도체만으로 끌고 왔는데 반도체마저 나빠지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중화학공업은 가격 경쟁력 그리고 탄소 배출 문제 때문에 대체되는 속도가 훨씬 더 가속화될 수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반도체 하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도 지금 굉장히 전망이 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도 문제가 더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전망도 굉장히 지금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게 한국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뭐 말하는 가계 부채라든지 뭐 이런 게 경제 위기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제조업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